윤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 중 오늘은 공리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선생님이 좀 기본적인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좀 추가적으로 필기를 하는 방식으로 그러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난 시간까지 해서 계속 우리는 이론규범 윤리에 대해서 조금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론규범 윤리는 다들 알겠지만 행위 중심 윤리와 행위자 중심 윤리로 나누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행위 중심 윤리에서 특히 행위의 동기를 중시하는, 즉 행위를 하기 이전의 어떤 동기, 의지 등을 중시하는 동기 중심 윤리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동기 중심 윤리에는 크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칸트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칸트의 윤리 사상을 우리는 의무론적 윤리설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퀴나스의 윤리 사상을 자연법적 윤리설이다 또는 자연법 윤리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의무론적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자신의 행동이 도덕 법칙에 일치하는가 또는 이 도덕 법칙이 결국은 선의지의 명령인가 라는 것들을 통해서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을 했습니다. 아퀴나스와 같은 자연법 윤리 사상에서는 어떤 행위가 자연적 성향에 맞는가, 일치하는가, 즉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에게 본성적으로 부여한 자연적인 성향 또는 경향성에 맞게 행동하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행위 중심 윤리에서 행위의 결과를 중시하는 윤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과를 중시한다. 이 행위가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그 행위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결과 중심 윤리는 우리가 특히 공리주의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공리주의. 자, 아래쪽에 가서 공리주의를 보면 공리주의는 쾌락주의에 기반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쾌락주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게 공리주의인데 쾌락주의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인간은 누구나 쾌락을 추구한다. 또 같은 말로 고통을 회피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어떤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에 따라서 인간은 누구나 쾌락을 추구하고 행복 또는 쾌락과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공리주의입니다. 음, 실제로 이러한 쾌락주의에 기반을 해서 공리주의를 제일 처음 제시한 벤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간은 쾌락과 고통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하에 놓여 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쾌락과 고통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고 떤 행동을 할지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결국 공리주의에서는 벤담이든 밀이든 전체적으로 공리주의에서는 도덕적인 행동이란 쾌락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행위가 바로 도덕적 행동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쾌락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이 행위라는 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이 행동이 어떤 행위가 쾌락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는 무엇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죠? 당연히 그 행위의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행위의 결과.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고 나서 그 행위가, 그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행복을 가져다 주었는지 등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쾌락과 공리를 공리주의자들은, 쾌락과 행복을 공리주의자들은 공리라는 말로 표현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공리라는 것은 풀어서 생각했을 때는 공공의 이익이다 라는 말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공공의 이익이다라는 말이 개인적인, 사적인 이익의 반대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하는 것이 공리주의자들은 공공의 이익을 강조하기 때문에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무시한다 또는 개인의 사적인 이익 추구를 부정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공리주의자가 얘기하는 이 공리 또는 공공의 이익은 개인의 이익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입니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개인의 이익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이익을 함께 고려해라 라는 말이 됩니다. 결국은 개인의 이익을 희생해서 다른 모든 사람의 이익을 증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이익을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리주의자들이 개인의 이익을 희생할 것을 전제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익도 증가시킬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이익도 증가시킬 수 있는 행위가 바로 공리주의자들이 생각하는 도덕적인 행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공리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가가 바로 벤담이라는 사상가입니다. 영국의 철학자인 이 벤담은 처음으로 공리주의라는 어떤 자신의 주장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벤담 이후로 모든 공리주의자들이 다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공리주의의 언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표현이 바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벤담의 공리주의를 우리는 양적 공리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공리를 중시하는 공리주의자인데 이 공리의 여러 측면 중에서 특히 양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리의 양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 양이라는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벤담은 쾌락의 계산법이라는 것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쾌락을 계산하는 7가지의 기준을 제시를 하는데 그 기준이 바로 강도, 어, 확실성, 지속성, 근접성, 다산성, 순수성, 그리고 범위 이렇게 7가지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쾌락이 얼마나 강도가 강한가. 그래서 강도가 약한 쾌락보다는 강도가 강한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 이게 벤담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또는 뭐 확실한 쾌락, 그리고 좀 더 오래 지속되는 쾌락, 그리고 나에게 좀 더 가까이에 있는 쾌락, 또는 이 쾌락으로 더 많은 쾌락을 만들 수 있는 쾌락, 순수하게 쾌락만 주는 것. 예를 들어서 이제 벤담의 어떤 이 공리주의가 막연하게 어떤 향락주의적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벤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약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강도의 쾌락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담이 마약을 과연 도덕적으로 옳은 것으로 보았을까? 아마 이 기준에 따른다면 벤담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강도는 아주 강하지만 일단 마약은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속성이 아주 떨어지고 마약은 내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접성도 아주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순수성이라는 기준인데 마약은 할 때 당시에는 아주 곧 뭐 아주 쾌락이 증가할 수 있지만 마약을 복용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고통이 증가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쾌락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벤담이 어떤 도덕적인 행위로 보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벤담의 이러한 양적 공리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밀이라는 사람인데요. 다들 알겠지만 어, 벤담과 밀의 아빠가 서로 친구 사이였죠. 밀의 아빠도 밀이었죠. 제임스 밀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본인의 어떤 아버지와 친구 관계에 있었던 이 벤담의 사상을 정면으로 비판을 합니다. 물론 비판을 한다고 해서 벤담의 사상을 아예 계승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벤담의 공리주의에 강한 영감을 받았지만 벤담의 공리주의에서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좀 더 보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벤담은 오직 양만을 강조한다. 하지만 나는 양뿐만 아니라 질도 강조하겠다. 라고 해서 질적 공리주의를 주장을 하게 됩니다. 미래 질적 공리주의를 나타내주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옆에 적혀져 있는 이런 말입니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인간이 낫고 만족하는 바보보다 불만족하는 소크라테스가 낫다. 자, 이 말의 뜻을 좀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미래 사상을 아주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배가 부르다 배가 고프다.
라는 문제와 만족한다, 불만족한다 라는 이 문제는 결국은 양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배가 부르다, 배가 고프다라는 것은 빵을 한 개를 먹었느냐, 두 개를 먹었느냐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오로지 양과 관련된 문제인데 뒤에 나와 있는 돼지인가 인간인가, 저 돼지인가 인간인가, 바보인가 소크라테스인가의 문제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밀 같은 경우에는 쾌락의 양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차이도 우리는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질적 차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질적 차이를 고려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밀 같은 경우에는 벤단과 다르게 쾌락의 양 또는 공리의 양을 무시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 밀 같은 경우에는 양뿐만 아니라 질도 모두 고려해야 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절대 쾌락의 또는 공리의 양을 무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쾌락의 또는 이 공리의 질적인 차이를 우리가 고려하려면 질적인 차이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쾌락이 더 질 높은 쾌락인가, 어떤 쾌락이 좀 낮은 질의 쾌락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당연히 이 밀은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했어야만 됐습니다. 어, 뭐 다들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어, 음, 아주 좀 약간 조잡스러운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얻는 쾌락과, 아니면은 뭐 학업이라든지, 아니 친구들과 함께, 운동을 하면서 얻는 쾌락, 둘 다 뭐 강한 쾌락을 주겠지만, 어느 것이 좀 더 수준 높은 쾌락인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교되는 두 경험을 모두 경험해본, 그러니까 비교되는 쾌락을 모두 경험해본 판단자의 선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교되는 쾌락을 모두 경험한 좀 합리적인 판단자의 선호가 이 쾌락의 질적 차이를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측면이 밀에게 있어서는 비판점이 되기도 하지만 밀은 이러한 방식으로 쾌락의 질적인 차이를 구분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구분이 되었을 때 보다 높은 질의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질적 공리주의자가 되겠습니다.